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 뭐냐면 이게 제가 메가 트렌드 변화에 따른 미래 부동산 향방 이렇겠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여러 가지가 지금 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런 메가 트렌드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2학기 때 말이죠. 부동산 산업과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데뷔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데뷔가 잘 돼야 제 과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수강청을 하시고 들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리는 소리 들리죠? 예, 막 두근두근하잖아요, 지금 가슴이. 예, 이렇게 합니다. 저는 부동산하고 다양한 그런 정보기술, 다시 말하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블록체인, CPS, VR, AR 이런 다양한 기술이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융합이 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한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연구를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어느 누구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뭐 부동산에 무슨 그런 기술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지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의 한번 하자 그러면은 어느 교수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거 무슨 연관성인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려고 그러냐고 이랬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는요 이게 확 부각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강의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많아집니다. 이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있고 오늘 지금 여기 오기 전에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과천에 있는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정보 보호도 왜냐면은 결국 이런 정보기술은 빅데이터, 데이터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느냐, 부동산 쪽에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도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또 책을 쓰고 이랬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책입니다. 부동산 정보기술론. 그래서 이번 학기에 제가 이제 부동산 산업과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가지고 갈 때 이 책이 주 교재로 이용하게 될 책입니다. 네, 그런 거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 자료 보시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보면요. 다양한 그러한 그 화두가 되고 있죠. 먼저 맨 처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디고 뭐 세미나고 뭐고 어디 가면은 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거기에 다양한 그런 정보기술들, 저게 써놓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뭐 블록체인 이런 얘기 가지고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특이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세상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그 점, 그런 특이점이라는 것이 오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이제 최근에 얘기한 사람이 뭐냐면 커즈와일이라는 미국에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이 2045년 되면 특징을 얻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프로테크이기도 하죠. 프로테크. 그래서 프로테크 하면은 프로펄티하고 테크놀로지 두 가지를 합성합니다. 프로펄티하면 부동산이고 테크는 기술이죠.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우리 부동산 쪽에서 활용하는 산업. 그거를 프로테크라고 합니다.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이 프로테크를 통해서 유니콘에 가입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또 공유경제니, 핀테크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스마트라는 말도 스마트 시티, 스마트 홈, 또 예를 들어서 또 인구가 감소가 많이 한다죠. 지금 출생률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국가에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뉴스도 많이 나옵니다. 인구가 감소해요. 또 미인구가 증가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요. 이러한 이런 변화들, 이런 것도 많이 이제 되고, 또 남북 관계도 많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런 화두가 되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 부동산하고 직결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변함에 따라서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런 국토하고 부동산 분야의 이런 최근에 있는 연구들, 그 다음에 인구 사회에 대한 이런 연구들, 그 다음에 경제와 기술에 관련된 이런 최근에 있는 연구들, 국내외의 이런 연구들에 있는 자료를 쭉 보면서 우리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어떻게
부동산의 이슈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하고 요새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책을 쓰다 보니까 한 700페이지 이상 되더라고요. 지금 한 300페이지 썼는데 1, 2권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책이 굵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쓰는데 이 중에서도 부동산에 아주 더욱더 가깝게 와닿는 트렌드는 어느 것이 있을 것인가 보니까 인구 구조 변화요. 그 다음에 지방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이 가구 구조가 변합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가 변하고 스마트 도시하고 스마트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되고 뭐 자연의 공급, 핀테크, 남북 관계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부동산 쪽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부동산에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은 말이죠. 지금 긴 호흡으로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미루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대비하면은 좀 더 현명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이거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고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 겁니다. 그 외에 인구 구조의 변화, 그 다음에 도시의 변화 이런 것들은 좀 거기서 조금 더씩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부동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만 하도 많은 얘기를 해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4차라는 얘기는 뭐 앞서서 1차, 2차, 3차라는 것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혁명, 레볼루션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냥 사회에 그냥 우리가 보이는 현상 자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혁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고 이 모든 것이 바뀔 때 우리는 혁명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혁명이 벌써 3번에 걸쳐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차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차는 전기기관에 의해서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2차는 전기 관련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3차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4차는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나 블록체인 이런 걸 통해서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그 혁명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뭐 이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나오된 동기는요. 우리가 2016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회장이 주창을 했죠. 이 주장을 한 것은 독일이 말이죠.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나라가 기울었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서독은 굉장히 잘 살고 동독은 못 사는데 서독에서 동독에다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통일병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국가가 아주 선진국에서 주춤주춤거리고 침체되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정보 기술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CPS 이런 기술을 통해서 국가를 한 번 더 부흥해보자 해서 나온 정책이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인더스트리 4.0. 그래서 이거는 독일이 강점이 뭐냐면 제조잖아요, 제조. 자동차고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제조를 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정보 기술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경제가 부흥을 했습니다. 이걸 클라우스 슈왑이 딱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그 다음에 이서울 구단하고 했죠? 예, 알파고하고. 그래가지고 1대 4로 알파고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바둑을. 근데 바둑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고려를 해서 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가로 19칸, 세로 19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경우의 수가 몇 수가 되냐면은 2에 19 곱하기 19승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게 많은 경우의 수에 한정을 두는 겁니다. 판단, 생각해서. 이거는 인공지능이 못한다는 건데 실제로 더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그죠? 인간 중에 바닥을 가장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봤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인공지능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 1950년대부터 쭉 발전해 오다가 1980년대 들어서 이게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이거를 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바둑을 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가능성을 보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거 굉장히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건들 독일의 인더스 4.0이나 그 다음에 알파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클라우스 슈왑이라는
이 다보스 포럼의 회장이 딱 보니까 이거 뭔가 세상이 바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해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나온 동기가 그렇죠.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급진적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공군킬 영화 보면은 뭐 참 기가 막힌 막 만화 같은 것을 하잖아요. 저게 정말 현실이 될까? 이러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네 하는 걸 보고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생각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야, 그게 이렇게 빨리 다가오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정도를 우리는 느꼈지만 그 이상의 속도로 세상이 변하게 된다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그래서 급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변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생각할 수 있죠. 내년은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뭐 출생이 좀 줄기도 하고 경제가 약간 침체되니까 내년도에는 뭐 그 정도에서 조금 더 뭐 경제 성장률이 약간 뭐 0.1 내지 0.2% 준 정도에서 가겠지.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거는 과거를 놓고 과거와 현재를 놓고 미래를 짐작할 수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그런 과거와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와 과거는 전부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하나는 뭐니?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융복합적.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분야끼리만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이것저것 같이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동산 쪽에서 말이죠. 제가 정보기술을 가지고 융합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볼까 그러고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가서 강의하자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 안 가졌습니다. 예. 왜? 부동산이지 무슨 그런 정보기술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랬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융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이 되면은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게 된다 이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이런 게 급진적이고 파괴적이고 융복합적인 그런 발전이 이루는 것이 바로 4차 산업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자, 이제 그 기업들이 말이죠.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그러면 창구 같은 데서 한두 명이 창업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가 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자산 가치가 말이죠. 기업 자산 가치가 한 10억 불 이상 된다. 1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1조죠, 1조. 엄청나게 큰 회사죠. 이렇게 되는 기업들. 그게 흔치 않겠죠? 그래서 이게 흔치 않나요? 그래서 유니콘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유니콘은 뭐냐? 뿔 달린 말이에요. 신화에 나오는. 말이 뿔 달린 말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 불 이상 되는 자산 가치가 되는 것이 되는 기업들. 이걸 유니콘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2014년에는 25개밖에 안 나왔는데 불과 몇 년 후에 3년 후에 2017년도에 180억으로 늘었답니다. 늘은 동기가 뭐냐? 늘은 동기가 바로 이런 정보기술이 합해지니까 늘어간 거예요.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이 합해져가지고 이래가지고 급성장을 하게 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자, 빵 하면은 이 어금니라고 합니다. 어금니. 빵의 영어의 의미는 뱃 하면은 배트맨, 박지정, 그죠? 빵 하면은 앞자만 따가지고 그래요. 그다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넷플릭스, 그다음에 구글. 자,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은 IT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은 세계에서 1위부터 거의 5위 안에 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업들. 또, 하면은 요거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에요. 알리바바, 바우디, 텐센트, 이런 기업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합니다.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10위 안에. 자,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IT 기업들이에요. 시가총액이 1위부터 10위 안에 드는 기업들은 전부 다, 거의 다 IT 기업들입니다. 정보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자, 이런 기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수집하는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뭐 자료를 검색하고 아니면 메일을 쓰고 클라우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돈 내서 쓰신 분이 있어요? 없죠. 돈 내고 쓰라고 한다면 쓸 수밖에 없다면 돈 내고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겠죠?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내래도 낼 텐데 공짜로 쓰게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네이버나 애플이나 뭐 이런데 구글이나 이런 데서 왜 공짜로 다 쓰게 해줄까요? 개인정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기업들은 뭐냐면은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짜가 아닌 겁니다. 자, 저기 보면은 저게 토막이라고 하죠. 어디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갈 때 저거 가지고 딱 갑니다. 남자들은. 그래서 거기다가 뭐 된장이나 이렇게 물고기들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운데 넣어놓고 물에다 딱 잠깐만 놓으면은 그러고서 한 몇 시간 지나서 딱 걷어 올리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럼 고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갖고 매운탕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예. 똑같이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그런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용하게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자연스럽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 같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렇게.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고 기업들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데이터라는 것이 최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앞으로의 세상. 그러니까 지금은 석유고 뭐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4차 산업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는 뭐가 최고라고요? 데이터가 최고입니다.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은 승자독식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1위부터 10위는 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말이죠. 앞으로는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미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래서 우리 부동산 쪽도 전통적인 그런 부동산을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조금 더 이런 IT 쪽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비즈니스를 프로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프로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기술들이 부동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조금씩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트너라는 그런 기관은요. 이렇게 매년마다 어떤 정보 기술이 얼마큼 진전되고 앞으로 어디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을 그립니다. 2018년도에 그린 사이클인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기술이 처음에 신기술이 나오면은 처음에 굉장히 어떻게 돼요? 진입을 하면은 기대에 벅차요. 아,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하고. 그래서 가다가 좀 가보면은 조금 이제 제대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약간 실망을 이렇게 하죠. 에이, 그러네 하고. 그리고 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기술이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이라고 이제 다듬어져 가면서 쫙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칠 때 지금 이런 AI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요 AI고요. 그다음 데이터 튜닝이라든지 이런 혼합 변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와 있느냐 이렇게 이제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를 요걸 참고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부동산 쪽에서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핵심적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하냐 하는 것들을 이런 기관들 PCW라든지 시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기술들이 부동산 쪽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뿐만 아니라 가트너라든지 IDC, WF, OECD 이런 기관에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종합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떠한 정보 기술이 부동산 쪽에 적용될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바로 이런 기술들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AR, VR, CPS. 좀 생소한 거 있나요?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생소한 기술. 블록체인 아시죠? 비트코인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CPS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술에서 잠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다양한 이런 개발을 한다든지 정책을 한다든지 금융을 한다든지 중개업을 한다든지 뭐 임대업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부동산의 이런 활동 중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활용도가 높고 보통이고 약하냐 하는 것들을 제가 판단해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고요. 하여간 어떠한 우리 부동산의 활동 중에도 이 기술이라는 건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한 가지씩 간단하게 기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뭐 잘 압니다. 하도 먼저 알파고 때문에 부각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근데 인공지능은 말이죠. 계산은 잘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은 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세요. 착복을 해요. 이 감성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작곡하려면은 몇 주가 걸리고 몇 달이 걸리는데 30초 만에 작곡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가가지고 인공지능이 작곡한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인공지능 음악 이렇게 하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클래식으로 쫙 하는데 그리고 어떤 건 팝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그럴싸해요. 뿐만 아니라 말이죠. 뭘 하냐면은 그림도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조선일보에 작년 10월 달에 기사에 나왔어요. 얼마에 팔냐면 한 5억 원에 팔렸답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5억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감성적인 부분도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잠깐 요거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인공지능을 쓰는데 인공지능 가지고 뭔 일을 막 하는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공산당에 싫어요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꺼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인공지능이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산당은 싫은 거라는 걸.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여튼 인공지능은 다양한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이선을 구단하고든 알파고라는 것을 말이죠. 개발한 사람이 하사비스라고 하죠. 이 하사비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인공지능은 못할 일은 뭔데 앞으로 내가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겠다.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고를 딱 만들어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알파고를 만들어내고 1년 후에 또 만들었죠. 알파고 제로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하고 전혀 다른 개념으로 개발을 했대요. 인공지능을. 그래서 알파고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둘이 싸움을 붙이니까 100대 0이었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알파고 제로가. 그러니까 1년 후에 개발한 게 더 엄청나게 차원 높은 인공지능을 또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고 다 할 수 있다. 내가 개발한 인공지능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앤디 윙이라는 그 인공지능의 아주 권위자죠. 이 사람 뭐냐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새로운 전기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같이 우리가 쓰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기 있잖아요. 이것도 전기고 뭐든 다 전기지 않습니까? 전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앞으로 인공지능 없으면 살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친근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될 거니까 인공지능을 굉장히 친근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이렇게 인공지능을 말씀드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수요일에 빅데이터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다고요? 네, 아주 그분 유명한 분이죠. 예, 핫플레스 해가지고 저도 그 책을 보고 했습니다. 예, 했는데 자, 인공지능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맥킨시 레포트에서 2012년도에 말하기를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가 과거에 2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보다 더 많아졌다. 이 말이 됩니까? 2000년 동안에 만들어진 정보량보다 2년 동안에 만들어진 정보량이 더 많아졌대요.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과거 5천년 동안에 데이터가 만들어진 양을 재보니까요. 얼마냐면 1.4 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1.4 제타바이트. 제타바이트는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의 1조 배입니다. 기가. 우리가 컴퓨터에 맥룸 하드디스크 용량하면 500기가, 600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는 테라까지 가지만. 근데 기가의 1조 배. 감이 잘 안 오죠.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모래알을
딱 퍼가지고 요거 모래를 다 씌우면 몇 알 될까요? 여기 한 100알 된답니다. 100만 알. 그럼 메가죠. 전 세계는 모래를 누가 다 씌워봤대요. 진짜 씌워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 씌워보니까 그 양이 얼마라고요? 제타라는 겁니다. 제타. 그러니까 제타라는 양은 어때요? 그 정도면 딱 느끼죠. 엄청나게 큰 양이구나 하는 걸. 그래서 과거 5천 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 양을 재보니까 1.4 제타바이트다. 그런데 2011년도에 1년 동안에 만들어진 데이터 양이 얼마냐? 1.8 제타바이트. 그러니까 1년 동안 만들어도 더 많아져요.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이거 주범이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요거. 스마트폰.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막 맨날 뭐 글 쓰고 뭐 하잖아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주고받고. 이런 게 다 기록이 나오니까 이런 정보량이 전에는 특정한 사람만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너나 것이 다 하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누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이거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은 정보량을 데이터가 많아지면 사용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라고요? 빅데이터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빅데이터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말이죠. 제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 때 제가 한 2개차시 정도 빅데이터는 얘기를 좀 할 겁니다. 2개차 정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크기, 다양성, 속도, 그 다음에 복잡성, 그 다음에 가치 이런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빅데이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에 그 허그라고 주택토지보증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 기금 관리하는데 거기 제가 그 빅데이터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산에 있어가지고 서울로 제가 못 가니까 올라왔어요. 한 5명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들이 빅데이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고 저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보니까 순전히 숫자로 써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건 진정한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빅데이터는 뭐냐? 사실은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써 있는 건 정형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연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근데 컴퓨터가 연산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써 있죠. 동영상, 음악, 메시지, 위치, 뭐 게시물. 이런 써 있는 것은 컴퓨터에 넣어도 지가 뭐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게 보면은 여기 까맣게 되는 게 뭐냐면은 정형 데이터고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는 게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이걸 다 분석할 수 있어야지 진정하게 뭘 분석할 수가 있지. 정형 데이터만 갖고 한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빅데이터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빅데이터가 많이 나올 때는 2010년, 12년에 나왔는데 이때는 말이죠.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만 갖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정형 데이터가 안 된다. 이렇게 허그에다가 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 생각은 그냥 데이터만 많이 모아가지고 분석하면은 빅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자, 빅데이터는 말이죠. 맥킨시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포텐셜 밸류,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런 가치가 부동산 분야에 이렇게 커요. 예, 이게. 그래서 빅데이터는 말이야, 부동산 쪽에서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걸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부동산의 특성하고 빅데이터의 5가지 특성,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왜? 얼마큼 부동산 쪽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려고. 그래서 뭐 부동산의 특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다양성, 복합성, 실용성, 실용성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쪽에 빅데이터의 특성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유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빅데이터의 부동산 쪽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말이죠. 다양한 국가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드라이브 걸어서 강력히 추진합니다. 자, 민간 쪽에서도 말이죠. 요 2개 회사가 좀 잘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인데, 예, 스마트 GB하고 딜로우라는 회사입니다. 예, 이게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회사죠. 자, 미국은 말이죠.
중개를 하면은 중개 보수를 어떻게 받냐면 우리나라는 매도자 매수자한테 다 받잖아요. 계약하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 받냐면은 매도자한테만 받습니다. 매수자는 안 냅니다. 중개 보수 안 내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매도자한테만 받는 거예요. 중개 보수. 그러니까 중개사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매도자한테만 관심이 있겠죠. 돈 낼 사람한테 관심이 있지 뭐 돈 할 사람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매물로 나오겠느냐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중개업 잘하는 핵심입니다. 미국은. 근데 이 스마트십이라는 회사는 말이죠. 약 200개의 속성 정보를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어떠한 물건이 앞으로 5개월, 6개월, 1년 후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만들어서 중개사한테 제공해 줍니다. 물론 뭐 공짜로 제공은 안 해주죠. 그렇게. 중개사들은 그 정보를 사가지고 자기 매물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이렇게 이용해요. 스마트십이라는데. 그 다음에 진로라는 회사 있어요. 진로라는 회사는 약 3,000개 도시에 1억 1,000만 가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주택 가격이 얼마가 될 거라고 딱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이게 가격이 얼마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의 정확도가 95%랍니다. 어때요? 놀랍죠? 네,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국토부나 아니면 H공사나 그다음에 국토교통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뭐 국제도시보증공사 이런 데서 빅데이터에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쭉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로 전용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 위주로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허브형 빅데이터 구축 사업, 구축 활용, 요걸 지금 18억짜리입니다, 이게.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줄었어요, 18억으로. 원래 27억이었는데 줄여가지고 18억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곧 끝날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아마 곧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은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장성국 박사는 국토부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종 박사는 국토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정처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한다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죠. 전혀 다른 분야를 두 가지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동안 외롭게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연구한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동산의 가격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예측할 수 없을까? 참 어떻게 보면 허황되기도 하죠. 빅데이터 분석해서 가격 예측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뭐 돈방석이 앉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실제로 말이죠. 주식 가격 있잖아요. 주식 가격을 주가와 주식과 관련되는 뉴스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주가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문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데이터 딱 수집해가지고 그거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걸 딱 보고서 야 그러면은 우리 부동산도 부동산에 관련되는 뉴스 기사를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죠. 근데 뉴스 데이터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정형 데이터가 아니고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거 비정형 데이터 분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연구명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다녔어요. 매주 일요일 날은 노트북을 들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이 빅데이터 우리나라 전문가를 만나서 한 2시간씩 가입금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해서 감성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뉴스 데이터를 부동산에 관련된 뉴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실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자, 요거를 검증을 해야죠. 이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실거래가라는 데이터가 있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실거래가 데이터. 이게 국토부의 실거래 데이터가 있어요. 그 실거래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런 단지를
정해가지고. 왜 이게 단지를 이렇게 정했냐면요. 어떠한 아파트고 매월마다 거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거는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 갖고 대상으로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뉴스 데이터는 매일같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매월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을 이렇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약 9,500개 세대를 해가지고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래프가 점선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때가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여기 연관성이 없으면 1년 동안 고생하고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죠. 예, 그래서 딱 그래프를 그려놓고 살펴봤죠. 여러분들 보니까 어때요?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여요? 예. 저는 이걸 보고 아주 짜릿했어요.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그림과 같아요. 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내려가니까 내려가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내려가니까 내려가요.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 와서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하게 이게 맞아요. 맞는 부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관 분석을 해봤어요. 두 개 데이터를 가지고. 그랬더니 0.57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상관 분석을 해서 상관계수가 0.6 나오면은 상관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상관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 이런 데이터를 그려가지고 학술대에 나가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래요. 왜? 아니, 가격이 말이지, 뭐 여러 가지 요인 가지고, 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그래, 달랑 기사 하나 가지고, 뭐 아무리 빅데이터가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그거 갖고 해서,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제가 학수지 냈다가, 계좌 불가판 정도 반 적 있습니다. 야, 참네. 예, 그랬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가지고, 계좌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는 건 말이죠. 의외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의외의 결과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상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빅데이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었냐?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통찰력. 그래서 어떤 데이터, 생각지 못하는 데이터 가지고 가져와서 분석을 했을 때 뭔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의 제 연구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많이 틀리잖아요. 내놓으면 틀리고, 그리고 또 내놓고, 또 내놓고. 그래서 막 2개월, 3개월 내놓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막 실망하고 그래요.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진짜 맞아떨어지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아까 그것도 말이죠.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기술들인데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해보니까 진짜 맞아떨어지는 정책을 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좀 봤어요. 이거는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이 다 마찬가지고 이거 민간 쪽에서도 이걸 갖다 활용하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자,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말씀드렸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우리 부동산 쪽에서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지능화를 시킬 수 있고요.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하는데 투자, 개발, 금융, 평가 이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오픈도어라든지 주니퍼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이미 리스크를 관리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이럴 때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특히 그 중개하는 분야는요. 이 챗봇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챗봇. 채팅과 로봇을 합성하잖아요. 채팅. 우리가 뭐 채팅한다잖아요. 누가 의견을 주고받고 할 때 하는 걸 채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로봇이 하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되는 부분을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대고 얘기하면 나오잖아요. 한양대학교가 어딨어? 그러면은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어딨어? 그러면은 거기서 딱 나타내주고 하죠? 이게 챗봇이죠? 이게 인공지능하고 연결돼서 하는 챗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중개를 실제 하는 사람이 중개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예,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챗봇으로 물어봐가서는 준비하고 대결을 시켰어요. 누가 더 잘했을까요? 챗봇이 훨씬 잘하더래요. 실제로. 예, 챗봇이 훨씬 더 잘하더라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되죠. 비트코인 요새 값이 얼마 한다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죠, 요새. 다시 또 올랐습니다. 예, 한 1년 전에 2천만 원 갔다가 폭락했다가 지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드는 기술,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많이 진전해 왔죠? 예, 그래프를 놓고 보면 많이 진전한 기술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죠, 여기.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사토시 나카모토,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 것 같죠? 근데 일본 사람은 아니랍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막 찾았대요. 그 일본에 가니까 진짜 미국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하니까, 아유, 나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누군지 막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아, 나라고. 어느 교수가 나라고 딱 나타났어요. 그러냐고. 가서 몇 가지 검증해보니까 말이 막혀요. 그래서 아닌 거로 판명 나가지고 망신당하고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누구냐면은 호주에 있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딱 내가, 이 논문 쓴 내가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속았거든.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쓴 논문이에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릭 캐시 해가지고, 캐치 시스템 해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2008년도에 썼어요. 근데 써놓고 나서 발표하면은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갈 줄 알았는데, 관심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화가 났나 보죠? 제 추정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비트코인을 만들었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래가지고 막 찾고 난리 쳤다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기술은 말이죠.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됩니다. 어떠한 기술이고, 창과 방패와 같아서 해킹을 하고 한번 보안벽을 또 강화시키고 한번 또 뚫고 이렇게 창방패 같은데, 이건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만들었고 지금 2019년이니까 11년 넘었잖아요. 근데 누구도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기술이 되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이렇게. 자,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시스템에 가서 거래 10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묶어요. 10분 단위로. 그럼 블록을 짓는 거죠. 10분 단위로 이렇게. 그래가 두 개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체인이죠. 그러니까 블록을 지어서 연결시킨 체인 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칭을. 자,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채굴한다고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근데 왜 채굴한다고 하냐? 여기에 이 시스템에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539개가 노드가 여기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 속에서 요 블록과 요 블록을 연결시키는 요게 암호값을 정해진 패턴에 맞춰서 가장 먼저 만드는 사람한테 블록체인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여할 때 50개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5년이 지나면은 그게 반씩 줄인다. 그래서 50개, 그 다음에 5년 지나면은 25개, 그 다음에 12.5개, 이렇게 부여한다 이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에 1,000만 원입니다. 이거 50개를 부여해줘요. 그럼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러니까 가장 선착순으로 그 암호값을 딱 만드는 사람한테 5억을 딱 주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이게 몇 분 단위로 나와요?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그거 어때요? 5억 주면은 1년에 한 번만 되면 되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사업하죠? 그렇게 합니다. 컴퓨터를 막 수천 대를 놓고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저 암호값을 선착순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성능의 컴퓨터를 수천 대를 놓고 해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전기료가 수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전기료 어떻게 들으려고 저쪽 추운 나라 있죠? 그쪽으로 다 옮기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채굴하는 거예요. 자,
자,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가격이 폭락합니다.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렇게 되죠. 변동폭이 굉장히 넓은데 왜 그러냐?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부동산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널뛰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희소성이 있느냐? 이거는 그냥 필요하다고 해서 막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만 만들어져요? 블록을 지어서 연결시킬 때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이 블록체인은 완벽한 보안성이 유지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어서 완벽하게 보안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요, 이런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블록을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 쭉 이제 연결을 시켜서 쫙 이걸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서류를 위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에 10억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 동그라미에 쳐서 100억이라고 내가 위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은행에다가 10억을 넣어놓고 100억으로 고치고 싶으면은 은행에 그 지하에 어딘가는 그 장부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하나만 뚫으면 되죠.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것만 위조하면 끝나는데 블록체인에 의해서 거래 장부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요걸 위조하겠다 그러면 요 앞에 요 이후에 블록을 진 것들 어떻게 해요? 다 해체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10분 단위로 암호값을 부여한 거를 하나도 풀기 어려운데 그 수없이 많은 거를 어떻게 풀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래장부가 있으면 그 거래장부를 다 나눠 가져요. 지금은 중앙집중식으로 이렇게 하나만 놓고 이렇게 관리하면 되지만 이 블록체인은 역발상을 해가지고 다 나눠 갔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장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면은 요거 중앙에 하나만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고쳐야 돼요? 전부 다 고쳐야 돼.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잖아요. 어떻게 다 그걸 찾아서 다 고칠 거야, 그 장부를. 그래서 최소한 확률적으로는 51%는 고쳐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51%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거는 어떻게 위조가 불가능한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장부에 기록된 건 다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 이제 블록체인인데, 자, 이 블록체인은 말이죠. 이게 나오고 나서 은행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은행에서 깜짝 놀랐느냐? 이게 은행에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장부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위조가 안 되는 장부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없이도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돈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면은 은행은 반드시 거쳐가야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근거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블록체인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할 역할이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전 은행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막 거부했죠. 아, 이거 형편없는 거다. 이거 우리 수용 못한다. 우리 한국은행도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러다가 다 손들었어요. 아, 이거 할 수 없다. 아, 그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만 하자. 블록체인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구조의 혁신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이제 암호화폐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여러 가지 화폐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화폐들이 앞으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미래 사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보이는 돈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런 돈, 이 돈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대략 암호화폐가 개발된 것이 지금 얼마냐면은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2,000개. 금년 4월까지 이게 보니까요. 2,000개 정도. 그래서 어느 게 기초가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하여튼 암호화폐가 확산이 되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은 비단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암호화폐 만들 정도 기술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죠.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은 자동차를 타고 쫙 갈 때 다리를 건널 때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다리를 건널 때 내 자동차를 누가 해킹해가지고 빠뜨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 불안할 것 같아요. 나하고 나쁜 맘 먹고 탁 해킹해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야. 근데 말이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키면은 해킹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딱 적용시키면은 안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나는 자동차를 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가
로봇을 가지고 쫙 해서 하거나 뭐 의료에서 로봇을 갖다 진료를 하고 할 때 이거 누가 해킹하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블록체인이라는 이게 보안이 완벽하게 되는 해킹되지 않는 이런 기술을 적용시키면 다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전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과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듯이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 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분야에서 말이죠. 이런 분야에서 뭐 다양한 이런 국가에서 이미 블록체인이 적용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토지장 이런 대장들을 블록체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장부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말이죠. 제주도가 지금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여기서 블록체인 적용해가지고 부동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그 자료가 없는데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매도자인데 이분이 말이죠. 내가 계약하고 난 이후에 이거 담보로 잡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어떡하죠? 내가 계약한다고 근거가 남아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한 사람이 그걸 난 계약했습니다 얘기 안 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알 수도 없고 은행에서는 계약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니까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계약을 또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위험이 항상 있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겠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뭐라 그래요? 이런 장부 좀 준비해 오세요. 그럽니다. 공부를. 그죠?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 갖다 별도 시간을 내가지고 그 서류를 또 시간을 내서 준비해가지고 가서 제출해야 하면은 그걸 또 은행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출을 한 며칠 동안 기간을 정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뭘 지금 시험하고 있냐면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장부들을 실시간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다 나눠줍니다. 은행도 주고 중개사도 주고 법무사도 주고 다 준다 이거예요. 블록체인 가지고 나눠줄 수 있잖아. 분산장부로 해주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내가 가서 내 대출받겠다 하면은 장부 띄우라고 할 필요 없죠. 다 장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장부는 가장 최신의 고친 것까지 다 고쳐져 있는 장부들이에요.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한 것이 딱 거기서 기록이 된 것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딱 기록되니까 이중 계약은 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고 안전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부동산 쪽에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하고 있어서 이게 시험이 어느 정도 되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지금 국토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하나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한때는 말이죠. 왜 우리 부동산은 전자상 거래가 제대로 안 될까? 전자상 거래만 되면 부동산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들 토이저러스라고 아십니까? 토이저러스. 장난감 파는 회사, 가게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말이죠. 몇천 개의 그 상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이저러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2011년도에 파산했습니다.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왜 파산했을까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는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에 못 당했어요? 아마존에. 아마존 장난감 판다는 것에 당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는,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부동산 거래를 하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부동산은 특성상 곤란해요. 해보니까. 근데 제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딱 나오고 나서 블록체인을 연구하면서 이게 부동산 쪽에서 거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이거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 시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 가지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이런 기술이다 하는 거예요. 자, VR, AR, MR 이런 거 있습니다. VR,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MR, 혼합현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상이 있고 현실이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을 이렇게 보고 알고 싶으면 인터넷 들어가 살펴봐요. 그러면 현실을 보는 거고 인터넷 들어보는 건 가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는데
가상에서 뭘 하는 걸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은 뭐냐면 가상과 현실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어. 터미네이터 영화 보면 어떻게 돼요? 안경 딱 쓰고서 그러고서 딱 보면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그게 옆에 데이터로 쫙 나오잖아요. 현실을 보면서 가상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들한테 이런 안경을 지급했대요. 이 안경을 딱 쓰면 순간 사람들을 딱 쳐다보면은 저게 용의자인지 아닌지 옆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가상을 동시에 보는 그 기술 뭐예요? 증강현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최근에 나온 건 이제 혼합현실이란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데, 예, 혼합현실. 여러분들이 쉽게 보면은, 8시나 9시 뉴스 보면은 이렇게 날씨 같은 거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날씨가 어떻고, 뭐 지도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혼합현실.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있는데, 자, 부동산 쪽에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 이게 보면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예. 모델하우스를 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그럼 모델하우스 반드시 필요하죠. 모델하우스 하나 만드는데 얼마든지 아십니까? 최소 10억에서 20억 듭니다. 그거 한 달 정도 분양할 때 딱 쓰고 그다음 허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델하우스를 만약에 가상현실이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면은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 드느냐? 적게 들이면 한 5천만 원. 많이 들면 한 1억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도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 모델하우스를 이렇게 보고 분양을 받아가지고 한 2년 반 후에 입주를 딱 했는데 내가 모델하우스에 본 거하고 틀린 것 같아? 근데 모델하우스는 그때 가서 확인하려면 있어 없어요?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상현실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거죠. 모델하우스에 진짜 그대로 졌는지 안 졌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애써 가서 볼 필요도 없고, 줄 서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 편리한 점,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안에 내부 구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가상현실이나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 정보를 내가 보고 싶으면 거기를 갖다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정보가 착착 나오죠. 지금은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진 거고, 가격이 얼마고, 이게 면적이 얼마짜리고, 누가 소유주고, 이런 걸 보려면은 따로따로 봐야 되지만, 이거 갖다가 딱 들이대면은,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요, 딱 들이대면은 바로 다 정보가 착 나와요. 증강현실 기술로. 그럼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플 중에, 뭐가 있냐면은, 스마트투 정보라는 어플 아십니까? 예, 그거. 거기에서 증강현실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딱 해서 딱 찍으면은 그 정보가 착착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다. 그런 겁니다. 자, CPS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네. 제가 몇 시부터 했습니까? 1시간 넘었나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죠. 네. CPS,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은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렇게 합니다. 자, 독일이 아까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공장을 갖다가 자동화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국가 부흥을 하는데 활용했다 이거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말이죠. 요 제품을 만드는 사장입니다. 요 제품을 만드는 사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 제품을 가지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하는지, 요 색깔을 좋아하는지,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지, 어떻게 쓰는 걸 편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지, 선택받기 위한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먼저.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공장에서 이제 만드는데 가장 빠르게 최적화된 그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단축시키면서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만들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재고 없이
수요가 정확히 파악이 됐다면 그대로 공급자한테 그대로 가면은 재고 없이 물건을 다 팔 수 있으면은 나는 사업을 성공할까 안 할까요? 무조건 성공하겠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정보 기술을 가지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좋아하는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이걸 빅데이터로 의견을 딱 조사해서 분석해보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딱 알아가지고 그 물건을 공정을 딱 만드는데 로봇을 가지고 생산할 때 그 로봇한테 그런 것을 딱 되도록 인공지능이 돼 있는 로봇한테 그걸 쫙 최적화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라고 딱 하면 어때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수요자한테 바로 딱 재고 없이 딱 가게 하는 건 수요조사 다 했으니까 그거 갖고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기술을 적용시키면은 가능하죠. 그렇게. 자, 근데 이게 잘 어우러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한 곳에도 이게 조화를 잘 이루니까 그런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스템이 이게 판매되는 그런 시스템이 전체가 생산해서 판매되는 시스템이 잘 어우러져야겠죠? 이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기술, 그게 뭐라고요? CPS입니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CPS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예, 그래서 최적화시키는 그런 기술, 전체적인 것을 최적화시키는 기술. 그게 바로 CPS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죠. 현실에서 말이죠. 데이터를 IoT라는 기술, IoT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IoT 아시죠? 요새 IoT 냉장고니 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연결시켜가지고 데이터를 생산해는 이런 수집하는 그런 기술이 IoT인데 이런 거 갖고 데이터를 확보해서 현실 세계에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가상현실에서 말이죠. 가상공간에서 그런 걸 가지고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라는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면은 돼가지고 다시 현실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지 않은 기술이 뭐라고요? CPS.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은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책 개발, 중개, 기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정말 가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이론적으로.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 한참 전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지금 현재 분석해서 미래를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는 거 갖고 한참 몇 개월 전에 거 가지고 그거 갖고 그 데이터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겠어요? 잘 안 맞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뭐냐? 이게 전부 다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양한 우리의 부동산 활동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차이점은 이거라고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가상현실과 가상과 현실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가상과 현실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3차와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